자,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뭐 그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통계에서 뭐 기본으로 가르쳐 주고요. 그죠? 처음 배울 때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코릴레이션 보죠. 두 개의 숫자 간의 관계. 그게 얼마나 두 개가 관련성이 있냐? 대표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만 알고 얼마나 써먹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는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실전 데이터 분석에서 써먹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보면 상관계수를 우리가 그냥 일단 구했다고 치고 그 구한 값을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데이터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이 샘플 데이터는 뭐 앞서 다른 영상에서 썼었던 같은 데이터 셋인데 온라인 쇼핑을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가상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쭉 있습니다. 한 5,000명 있고 연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H&M, 스타벅스, 뭐 디지털, 그 다음에 서적, 호텔 등등 카테고리별로 구매한 금액 1년치.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이건 뭐냐면 타겟 변수를 이제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용할 타겟 변수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다음에 이용 건수, 구매 건수죠. 요 두 개 이제 타겟 변수 후보들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샘플로. 자, 이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상관 분석을 연습을 해볼 건데, 자, 데이터 불러왔으면 코릴레이션을 구합니다. 코릴레이션 구하는 방법, 이게 뭐 단순한 거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 구하는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의 여러 가지 이제 로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파이썬에도 존재를 하죠. 뭐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상관계수 구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선 지금 numpy에서 구하는 방법 보시면 두 개의 변수를 집어넣고 age하고 나이키 두 개를 넣고 상관계수를 np.correlation coefficient 해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면 매트릭스를 구해주죠. 상관관계 매트릭스죠. 콜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해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필요 없어요. 대각선은 어차피 그렇고 1이고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은 두 개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딱 하나죠. 그래서 인덱스를 0, 1을 줘서 하나만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0.017 어쩌고가 됐어요. 그죠? 자, 이거 뭐 콜레이션 일단 굉장히 낮네요. 그거는 무시하고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숫자 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앞에서 네 자리만 갖고 옵니다. 라운드를 가지고 네 자리만 갖고 와요. 그죠? 소수점 네 자리에서 끊어서 갖고 오면 0.0173. 야, 0.0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코릴레이션이 뭐 매우 약한 모양이다. 그죠? 나이하고 나이키 구매 금액. 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판다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판다스에서 age라는 컬럼에 코릴레이션을 누구랑 나이키하고 이 형태로 이제 그 문법이 되는 거죠. 구해진 값은 똑같습니다. 그죠? 같은 방법을 다른 걸로 사이파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이파이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stats.pearsonr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 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ge하고 나이키 집어넣어주면 똑같이 구해와요. 근데 두 개가 나왔죠, 결과가. 앞에 건 뭐냐면 상관계수 위하고 똑같은 값이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 투테일 테스트 했을 때 p 값입니다. 0.22씩이나 되는 걸 보면 p 값이 이건 관계가 상당히 약하구나 하는 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값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앞에 것만 나와 0번 뽑아오고 라운드 처리를 해주면 역시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0173. 자, 이 중에 어느 걸 쓰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편한 거 하나 정해놓고 반복해서 쓰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저 중에서 뭐를 사용했느냐? 여기선 지금 그 판다스의 방법을 그냥 썼는데 그건 뭘 쓰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상황계수를 구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연령이라는 하나의 변수하고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쭉 구해본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 녀석들한테 대해서 돌아가면서 상관관계를 구하겠다 이거죠. 나이키부터 호텔까지. 그리고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empty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상관관계 하나 구해서 추가, 상관관계 하나 구해서 추가, 이거를 끝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리스트 언더바 코 rr 요 녀석한테는 리스트 안에는 값이 채워져 있겠죠. 각각의 상관관계수와. 그러면 이렇게 채워진 값을 가지고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상관관계수 쭉 구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처리할 일이 많겠죠. 한 번에 보고 필요하면 소트도 해서 보고 그다음에 상관계수 일정 수준 이상인 걸 추려서 보고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음수도 있네요. 그죠? 디지털은 음수입니다. 자, 이거를 좀 예쁘게 표로 그려서 보면, 그죠? 차트를 그려서 보면 연령하고의 그 나머지 카테고리들하고의 금액 관계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은 음수고 굉장히 큰 음수입니다. 그리고 양수인 것들 중에서는 서적, 북이 좀 큰 값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죠? 나머지들은 좀 작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이었군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려서 그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 뭐, 유용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들 안에서. 이제 타겟 변수가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변수든 그 변수와의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 살펴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관계수를 회귀 분석의 기울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 1원 늘어났을 때, 그죠? 북이 1원 늘어났을 때 H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게 아니라 기울기가 좀 더 강하게, 기울기가 아니라 관계가 강하게 존재해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서 관계가 있다가 기울기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체기, 그 다음에 H&M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상당히 관계가 선명하지를 않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어쨌건 이건 양의 관계가, 이건 음의 관계가 존재를 한다. 자, 여기까지 상관관계 구하는 거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겠죠. 문제는 조금 더 상관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코릴레이션을 잘라서 구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스페이스 전체라고 보면, 그죠? 데이터가 가진 에이지하고 디지털 간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전체였죠. 26세부터 시작해서 36세까지 쭉 있고 그 다음에 금액도 0에서부터 쭉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눈에 띄는 패턴은 뭐냐면 일단 연령에 상관없이 금액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안 산 사람들이죠. 그리고 산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게 약간 이 구부러진 듯한 내려가는 관계가 눈에 띄는데요. 전체를 놓고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음의 방향으로 0.08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과연 전체를 갖고 상관관계 구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죠? 이거 지금 이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라봤어요. 디지털 구매 금액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윗부분이죠.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46이 나왔습니다. 0.08 정도 나왔던 거에 비하면 상관관계가 매우 강한 거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밑으로. 자, 이거 섞어서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은 전부 다 0이었어요. 디지털 구매 금액이 없었죠. 연령에 상관없이. 자, 이걸 그냥 구하면 상관관계를 돌려보면 상관관계 값이 개수가 난이 나옵니다. 왜 난이 나오죠? 0이니까 나누기 할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할 때 0값이 들어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래서 여기서 임시로 아주 작은 숫자를 약간 더해줬어요. 0.0001.
전체 분포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값을. 그래서 거의 0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0.00. 그죠? 자, 눈으로 봐도 변화가 없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무관하다 이거죠. 에이지하고 디지털 구매 금액은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자, 관계가 있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 두 가지 영역이 합쳐져서 전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상관관계수를 마이너스 0.08이라고 구해놓고 관계가 요 정도 있어요. 약하게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약간 바꿔서 이용 금액이 0인지 아닌지만 고려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 얘기는 0인 건 0으로 0이 아닌 거는 금액이 1원이라도 되는 거는 또는 그보다 큰 건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보면 상관계수가 0.06 정도가 나왔어요. 음수로. 자, 앞에 나왔던 0.8 정도 되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도를 누가 0이냐 아니냐가 가리고 있었다는 걸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니까. 결국 0하고 아닌 거를 섞어서 지금 볼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상관관계를 계산을 했을 때 두 번째 높았던 녀석, 그죠? 책하고의 관계죠. 그죠? 디지털이 아니라 이 음수였고, 절대값은 두 번째로 컸는데 양의 방향으로는 제일 컸던 것, 그게 바로 서적 구매 금액이었습니다. 이 서적 구매 금액하고 똑같이 상관관계를 구해보니까 이것 역시 지금 안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두 덩어리가 나눠지는 느낌이다 이거죠. 상관계수가 작은 양의 값을 가지기는 하는데 그 자체는 두 번째 문제고 덩어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한 30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보고 임의로 나누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위수 정도를 택하고 0이 아닌 구간만 놓고 0보다 큰 구간만 놓고 중위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 큰 쪽하고 작은 쪽을 따로따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보시면 연령이 비교적 많은 편인, 그죠? 중위수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0.227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쪽에서는 여기는 0.157이 나왔어요. 이건 플러스예요. 양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음이고 이건 양입니다. 그리고 둘 다 꽤 강한 관계가 나타났어요. 아,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중위수를 기준으로 두 개를 잘랐더니 반대 방향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상관관계 계수를,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구한다는 게 전역적인 관점에서 구하는 것보다 보니까, 그리고 선형적 관점에서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변수의 유용성이나 관계를 단정 짓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겠구나. 지그재그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리고 0.5, 0.5, 0.5, 0.5면 절대값으로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관관계를 전체를 놓고 구하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믿고 쓰면 바로 분석이 끝날 거냐 이거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전역적인 관계 그리고 선형적인 관계만 관계고 나머지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해도 다 무시해도 되느냐?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에 약간 바꿔서 타겟과의 상관관계를 구해봅니다. 예측 모델링 할 때 흔히 이거 타겟과의 상관관계를 구해요. 타겟과의 상관관계를 각 변수들을 만들어 놓은 걸 다 대입을 해보고 그 중에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 싶으면 그 변수들을 일괄적으로 쫙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만 투입을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특히 선형적인 방법, 회귀 분석 같은 걸 할 때 이런 방식들을 많이들 써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상당히 있죠. 로컬하게 중요한 변수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쓸모없는 변수일까? 과연?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일단 타겟 변수하고의 상관관계를 구해는 봅시다. 먼저요. 보시면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호텔까지 리스트에다 대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그래서 내년에 구매 금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변수를 이제 그 상관관계를 각각 구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누가 제일 셌나요? 스타벅스가 가장 강한 상관관계. 그래서 0.3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작지만 북, 서적이 2등, 디지털이 3등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 녀석들은 나이키나 H&M 그리고 호텔은 심지어는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지금 상관관계가 상당히 작고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쉽게 선택할 때, 아, 그래, 모델링 할 때 이런 애들은 버리자. 3개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흔히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과연 타당한 거냐, 이거죠. 자, 이거 약간 변형인데, 똑같은 모습을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상관계수가 가지는 값이 절대적으로 상관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걸리다 보니까 전체 숫자를 보기가 좀 그러니까 상대적인 중요도라는 측면, 중요도라는 관점에서 계산을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합계를 구하고요. 상관계수에 뭐를 절대값을 취해서 합계를 구하고 그거에서 차지하는 절대값의 크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합치면 1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상대적인 중요도로 바꿔주는 거죠. 상관관계가 크다면 그만큼 이게 지금 유용한 변수일 가능성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이제 가정을 깐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상대적인 값으로 0.3보다 좀 커서 3.5에 가까운 값으로 스타벅스가 압도적으로 1등, 북, 디지털 그리고 나이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죠? 뒤집기는 했어도 역시 호텔은 굉장히 작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1대1이었어요. 타입 변수하고의 1대1로 봤던 상관관계였습니다. 여하간. 이번에는 다별량. 어차피 우리가 예측 모델링 한다고 하면 하나의 변수를 갖고 예측 모델링 할 일이 별로 없겠죠. 다별량 그리고 또 비선형 모델도 동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변수 중요도라는 녀석이 계산이 되는데 그 변수 중요도하고 상관관계는 두 개는 어떤 특성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 둘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먼저 디시전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동일한 타겟 변수를 기준으로 자 이번에는 눈으로 먼저 보면 너무 깊이 안 내려가도록 두 칸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스타벅스와의 관계가 매우 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처음에 스플릿 하는데 사용됐습니다. 밑으로 한 번 내려가 보니까 어마운트 북도 유용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전체 모습에서 큰 틀이었죠. 물론 디시전 트리가 이제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영역을 구분해서 잘라서 관계를 계속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어마운트 북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하간 자 조금 더 이제 부시하게 트리를 만들어서 6칸까지 내려간 다음에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큰 부시한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플릿도 많이 되도록 옵션을 조절을 해서 작은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큰 트리를 만들어 놓고 트리의 상대적 중요도를 봅니다. 보니까 스타벅스 역시 1등 그 다음에 북, 나이키 근데 북하고 나이키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죠? 위에서는 지금 북까지만 일부 구간에서 나타났었는데요. 자, 그리고 아주 작은 값이지만 H&M, 호텔 이런 것들도 일부는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스타벅스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0.5가 넘는 0.6에 가까운 값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관관계하고 좀 달라요. 그죠? 트리 모델은 비선형적이고 국지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채택된 변수 일부를 놓고 그 변수의 일부 구간의 중요도, 영향도를 변수 중요도를 계산하는데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상관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변수를 나누는 거다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 상관관계 가지고 그냥 변수를 버렸다? 트리 모델에서는 유용할지도 모르는 그죠? 유용할지도 모르는 변수를 처음부터 갖다 버렸을 수가 그런 리스크가 여기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캣 부스트를 쓴다고 하면
자,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요. 캡부스트를 써볼게요. 캡부스트를 쓰면 캡부스트는 이제 좀 더 그 많은 모델을 만들죠. 앙상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 한 500개쯤 만들어 놓고 그 트리에서의 중요도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여러 개의 트리를 사용한 앙상블 모델이니까 캡부스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스타벅스가 50%까지는 안 돼요. 그죠? 나이키 이것도 25% 정도까지는 못 갑니다. 이게 상당히 고르게 그리고 디지털이나 H&M 호텔까지도 조금씩은 그 이전에 트리에서보다는 높은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북이 2등이 아니라 나이키가 2등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트리하고 왜 다르죠? 그리고 그 우리가 상관관계 구했을 때하고도 순서를 보면 스타벅스 그다음에 북 디지털 순서였는데 나이키는 훨씬 작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키가 2등 그리고 북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면 디시전 트리에서 그리고 캡부스트에서 이쪽은 캡부스트 이쪽은 디시전 트리에서의 임포턴스입니다. 보니까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양쪽에서 다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변수들도 일부는 전체 모델을 만드는데 유용한 거를 제대로 찾아냈나 봐요. 캡부스트가. 그래서 그 트리에서는 잡지 못했던 중요한 패턴을 캡부스트만 찾아낸 경우들이 일부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모델링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모델링에서의 변수 중요도가 각기 다르고 그것들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그 타겟 변수하고 1대1로 구했을 때 콜레이션을 피어슨 콜레이션을 구했을 때 값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동일한 획일적으로 뭐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중요해. 그죠? 이게 각기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캡부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택됐던 두 녀석. 그래서 스타벅스하고 나이키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놓고 살펴보면 스타벅스 쪽으로 값이 큰 구간에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죠? 당연히 스타벅스가 가장 강한 변수가 어디서나 그렇죠. 어디서나 강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이키가 높은 쪽, 이쪽보다는 또는 이쪽보다는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빨간색이 좀 비율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벅스하고 나이키가 가장 중요한 두 개, 탑 1, 2가 됐던 거죠. 봤을 때 그러면 3등이었던 변수 그 녀석이 바로 이제 먼저 그 그림을 스타벅스하고 나이키 이 두 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마이너리로 그래서 중간보다 큰 값, 그죠? 큰 순서로 봤을 때 타겟 변수 값 기준으로 50%보다 상위에 있는 값, 큰 값은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색깔을 칠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패턴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스타벅스 빨간색, 스타벅스 큰 쪽에 또 양쪽 다 큰 쪽에 빨간색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변수였던 북. 디션 트리에서는 2등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살펴보는데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책이 약간 스캐터 플롯상에서 보니까 다른 분포를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쪽 다 구매를 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변수 간의 스타벅스하고의 북하고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선형에 가까운, 그죠? 이 중앙선 근처에 조금 더 몰려있는, 덜 흩어진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여기보다는, 그죠? 여긴 양쪽으로 많이 흩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디시전 트리에서는 유용하게, 상관관계에서는 1대1로 봤을 땐 유용하게 나타났던 서적이라는 구매 금액이 이게 다별량으로 들여다보면서 앙상블을 사용하는, 그죠? 어떤 변수를 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는 캡부스트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더 낮게 평가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우리가 스타벅스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스타벅스라는 변수의 그 변수하고 이제 상관관계, 다른 변수하고 상관관계. 우리가 이제 그 회귀 분석하면서 흔히 다중공손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중공손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스타벅스하고의 관계입니다. 어마운트 북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디지털도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두 변수는 스타벅스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이게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높다 치더라도 사실 같이 있었을 땐 유용성이 그만큼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나이키는 지금 상관관계가 스타벅스와 상당히 낮습니다. 결국 나이키 안에 있는 정보는 스타벅스가 안 가진 정보들이 상당히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함께 들어갔을 때 유용성은 오히려 더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각각의 피처의 분포를 좀 살펴보자고요. 살펴보면 영역별 이 분포를 살펴보면 이 분포가 아주 뭐 예쁘게 정규 분포 형태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일정한 비율로 흩어져 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로그 변환을 해서 상관관계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영역을 잘라서 상관관계를 구하기도 해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보면 스타벅스가 제일 강한 변수였는데 안 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값이죠. 0. 그리고 산 사람들 중에서 금액이 어떤 직선적으로 쭉 늘어나는 관계를 보인다? 그 분포상으로. 그런데 일부에 가서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값을 가지는 고객들이 극소수가 존재해요. 자, 이건 완전히 분포가 몇 번 꺾어지는 비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태면 코릴레이션을 구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릴레이션을 믿고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키는 어떨까요? 나이키도 지금 한 40% 정도가 안 샀어요. 그리고 꺾어지는 건 더 심하게 꺾어집니다. 그죠? 이 중간에도 변곡점이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을 쓰기가 유용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용하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실제 데이터들은 이런 식의 굴곡을 가진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이렇게 이제 꺾어진 경우, 이렇게 쭉 스큐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분포를 선형적으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선 상관관계를 보거나 회귀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스타벅스를 로그를 취하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0이 있어요. 안 산 사람들. 이것 때문에 전체 모습이 확 꺾어져서 이게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해도 별로 큰 도움은 안 됐네요. 그죠? 자, 스타벅스하고 나이키하고 양쪽 다 로그를 취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값을 구했더니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 둘 다 안 산 사람. 그 다음에 이쪽만 또는 이쪽만 스타벅스만 또는 나이키만 한쪽만 산 사람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놓고 보면 딱 4개의 값이 흩어졌어요. 이건 관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림상으로. 극단값 영향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트랜스포메이션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포를 보면서. 그래서 자, 그럼 우리 관심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둘 다 한쪽 이 안에서는 관계가 있는가? 이걸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라서 보니까 여기서는 자, 스캐터 플롯으로 봐도 관계가 좀 직선처럼 보여요.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0.398까지 나왔습니다. 이 제한된 영역에서는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죠? 깔끔하게 좀 보여요. 자, 결국 이게 이제 영역을 구분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면 그 적절한 영역에서는 유용할 수가 있겠구나. 또는 적절한 변수에서는, 문제가 없는 변수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상관계수
그냥 두 개 간의 상관계수 구해라 한번 돌리면 0.257 나왔어요. 쓸모가 있어요. 0.025 이게 쓸모가 없어요. 이런 식의 용도로 실전에다 쓰는 걸로는 불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실전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고 그게 예측 모델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될 거냐를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인 데이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수 간의 피처 간 또는 타겟과 상관관계 이렇게 살펴보는 거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패턴을 보는 데까지 해서 머물러야지 이걸 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까지를 다 해결해주는 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역적, 선형적 이런 관계를 찾으려고 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흔히 로컬이고 난리니어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 분포 자체가 그렇다면 그때는 거기 맞춰서 조절을 해서 쓰거나 변환을 해서 쓸 수 있는 이 응용이 가능해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측 모델링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타겟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미리 빼버린다? 상관관계가 좀 낮다고 해서 다 버린다? 100개, 1000개쯤 있는데 한 그거에서 7, 80%를 무조건 버리겠다?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 될 수 있는, 그죠? 위험하고 위험한 또는 어리석은 방식일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